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에 보내드리는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오늘이 98도를 맞는 3.1절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양측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충돌 우려까지 나온다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요. 어느 쪽이 됐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게 정의로 비춰질까 하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분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어제 2월 28일 날 특검이 이제 활동을 끝냈습니다. 수사 준비기일 20일 그리고 실제 수사기일 70일 합쳐서 이제 90일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현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특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특별검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일반 검찰과 간단히 좀 뭔가 특별하다는 의미인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별검찰제가 이제 98년도 도입이 된 이후에 한 11차례 정도 특검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동안 특검들을 보면 그렇게 큰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게 국민들 기대와는 달리 사실 좀 수사 기간도 짧고 네. 또 수사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수사팀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특검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네네.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 역대 특검에 비해서 이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구속자만 하더라도 지금 13명이 되고 네네. 기소자가 지금 수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일단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좀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특검팀이 아무래도 국민적 성원이 좀 컸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검팀들이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활동 연장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특검이 어제로 이제 활동 끝났는데 특검이요 정말 마지막까지 시간을 꽉꽉 알차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자정까지 시간을 다 채우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특검의 마지막 출퇴근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좀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다 가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쉬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김성환 평론가님 마지막에 윤석열 수사팀장의 얼굴을 보니까요. 밝지만은 않아요. 어떤 심경이 복잡하게 담겨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모든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손댄 사건은 끝까지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걸 좋아하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딱 짓고 해야 손을 탁 털어야 그래야 이제 속도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입장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했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죠. 그리고 지금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이제 구속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한 8개 정도 기업들이 또 뇌물죄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 청수에 대해서는 지금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못한 상황이고요. 네. 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 있는 의혹도 제대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지는 못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끝마무리를 다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명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부분이 가장 끝에 아주 마지막에 이제 딱 방점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찍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이걸 검찰에다가 그대로 넘겨줘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한 8명 정도 그 검사들이 이제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남아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도 역시 뭐 법무부에서 협조를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끝까지 수사를 하면서 공소유지까지 마무리를 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못한 점도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께는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한 관계자 얘기가 이제 경향신문 보도로 나왔는데 특검팀 모두 이제 죽었다 이런 각오로
90일을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개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수사기간 내내 점심 식사는 특검 사무실 안에서 해결을 했답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스스로 기피했을 가능성도 있죠. 박영수 특검이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고 자리를 내내 지켰다. 애주가에다가 골프 애호가지만 90일 동안 술과 골프를 멀리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답니다. 귀가 시간을 아껴 1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특검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특검에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보세요. 저렇게 특검 사무실 앞에 꽃다발, 응원의 꽃다발도 한아름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국민의 좀 성원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 성원의 네. 꽃다발과 또 뭐 성원의 격려의 어떤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법조계에서 가장 좀 진보적인 그런 그 제야 쪽 그 변호사들도 또는 좀 우익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이 변호사들도 함께 저분이 됐다 하고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아버지 뭐 이 이야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의 양아버지가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폭넓고 네. 아까 왜 술과 그러니까 그 점심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네. 참 많은 사람들 후배들 좀 아껴주고 또 폭넓은 그런 이 인맥이 있어서 네. 그런 인맥도 전부 다 이렇게 차단하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 네.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겠는데 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죽을 각오라는 것이 네. 사실상 다른 11번의 특검과 좀 다르게 지난 11번의 특검은 정권 중간이었어요, 거의. 물론 정권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지만 인수위 시절. 그런데 지금은 정권 말기, 그러니까 헌재의 이 판결과 탄핵 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좋은 점은 사실상 현재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될 수 있었다는 점.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면 현재 권력의 정권 안위와 관련됐다는 점. 부담감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네네. 지금 현재 권력에 이 칼을 들이댄다는 것이 네. 사실 우리나라가 초유의 일이라고는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1974년인가 로키스 사건으로 네. 당시에 다나카 수상, 현직 수상을 검찰이 특검은 아닙니다. 일본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네. 현직 검찰이 네. 4년형을 받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어떤 이 법치를 네.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현재 권력에는 늘 순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특검은 어쨌든 죽을 각오라는 것이 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검찰 그 공수처 이야기도 네. 나오고 검찰의 어떤 흔들리는 위상을 특검이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어떤 사명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네. 특검의 활동 기간 동안 아마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느닷없이 이런 일을 맡게 돼서 처음에는 걱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일을 잘 끝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규철 특검보가 시참말로 인기남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소회를 밝히면서 좀 쑥스러운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쑥스러움과 약간의 울컥함이 같이 보였던 그런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철 네. 특검보가 사실 이번 특검의 최대 스타 중에 한 분이죠. 네. 뭐 패션왕이라는 표현, 뭐 코트왕 여러 가지 닉네임까지 붙으면서 그런가요? 네. 근데 브리핑을 할 때도 굉장히 또 단호한 그런 의지나 목소리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랬었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이번 특검 활동이 뭐 삼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뭐 좀 잘못한 게 아니냐, 뭐 여러 뭐 특검을 비난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 특검은 정말 역사상 최고의 특검이라고 평가해도 아하. 뭐 그거는 또 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왜 그런 비난이 나오는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 연장해줘야 될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서 생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을 더 연장했으면 삼성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대기업도 살 수 있었을 거고 네. 우병우 수석에 관련해서도 불구속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보강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가능성을 애시당초 어쨌건 환경관한등이 차단한 셈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 특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목소리는 네. 저는 좀 자제돼야 된다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아쉬운 건 조금 전에도 다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환경권한대행은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취지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특검의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사실 국민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응원의 꽃다발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특검 보기에 따라서는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도 지금 백 변호사님 설명처럼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특검이 아쉬웠던 점 혹시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전 먼저 아까 그 화환. 네. 근데 화환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걸 보니까 네. 저게 바로 그 김영란법의 힘이구나. 그런가요? 네네. 결국 그 마음만 받겠다는 아하, 그 특검의 네. 그 얘기를 예리하신데요? 제가 네. 읽을 수 있었는 것 아하, 같은데요. 네. 결국 저만큼의 어떤 그 특검 지금까지 12차례 있었던 동안 네. 국민으로부터 화환을 받은 특검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박수와 성원을 보내고 있고 네. 또 상당 부분 또 아쉬움을 보내고 있는 건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제일 큰 성과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재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79년 삼성 역사상 수장을 구속시킨 그것이 아마 박근혜 네. 이 특검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를 꽂을 것 같은데 네. 그 반면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우병우 전 수석을 형사차법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변호사의 입장으로 조금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아하, 네. 만약에 그 변호사가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 이영렬 특별수사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축구공 마냥 이게 특검으로 패스했다가 네. 또 특검은 제일 끝까지 미뤘다가 또다시 검찰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하. 피의자가 아무리 어떤 우병우 특검이 이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뻣뻣하네, 기부스네, 뭐 권력의 2인자네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특검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수사의 기본이 네. 과연 된 것인가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네.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이번에 매조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갔다는 네. 그 점은 사실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어떤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 네. 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볼 것 저는 제가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병우 수석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가 아니라 그 전에 윤곽금 수사팀에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말이 팀을 만든 거지 수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니까 그제서 이제 우병우 수석을 한번 불렀고 근데 그때 이제 팔짱을 꼈던 것 때문에 온 국민이 한번 분노를 했고요. 그랬었죠, 네. 그거에 또 떠밀려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검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특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핑퐁처럼 이렇게 특검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실 이번에 불구속 기소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끝을 내려고 했었으나 우병우 수석이 작년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한참 벌어지던 시절에 뭐 각 사정기관의 장들과 뭐 2천여 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한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검은 더 수사를 하고 싶었으나 수사기간 연장 안 해준 거잖아요. 이거를 특검이 또다시 저쪽으로 넘긴다라는 표현은 네. 이거는 특검이 넘기고 싶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네. 이게 이제 특검의 아쉬움으로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네. 특검의 아쉬움이라기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넘긴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이건 네. 특검을 몰아할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검의 공 또 과 이게 분석들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위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이건 어떨까요? 그 박영수 특검이 이 활동을 접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일단 이제 박영수 특검이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기에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추진을 하다가 네네. 결국 이제 수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사실 이제 수사를 못했지 네. 않습니까? 결국 이제 아마 나중에
이규철 특검부가 밝혔지만은 네. 청와대 측에서 녹음 녹화 네. 이거는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네.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라고 그래서 사실 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 그때 이제 다시 기소가 재개되도록.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이제 송사소추가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때 가서 다시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네. 바로 이제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냥 피의자 신분으로 넘기지 않을 경우는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 그 대통령이 퇴임 이후로 넘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 검찰로 넘기는 것은 검찰에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 일단 검찰로 넘기면서 검찰이 그냥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고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네. 검찰로 연속성으로 해서 검찰 쪽에서 계속 대통령에 대한 네. 면담 조사라든지 대면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 네. 아닌가. 처음에는 어떤 기소 중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사를 유예를 하긴 네. 했지만 일단 피해자 신문을 전환하면서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라. 네. 뭐 이런 쪽의 어떤 특검의 주문이 있지 않는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하나 여쭤볼까요? 그 이제 특검의 수사 활동이 마무리됐으니까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텐데 앞서 백 변호사님도 설명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만 해도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팀 자체가 인정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불승인한 이유를 하면 불승인하면서 이유로 된 게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론 분열 이걸 네. 이유로 됐어요. 근데 검찰로 만약에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수사하면은 북한 위협이 사라지거나 국민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왜 굳이 검찰에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굳이 사건을 넘기려고 했을까? 아하. 검찰은 통제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특검까지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동안에 네. 검찰이 1차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고 특검으로 넘겼기 때문에 특검이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검찰이 애초 형사 8부에 부동산 투기 사범 잡는 데에다가 배당했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그 한 달 동안 사건을 질질 끌고 난 다음에 JTBC 태블릿 PC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볼 때 결국 검찰로 사건이 다시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선 기간하고 겹치는 이런 와중에 검찰이 지금 특검처럼 올곧게 뭔가 앞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저는 네.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실장님, 네.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똑같은 그런 그 정황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맞아요. 네네. 그 바라보기에 따라서 사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 그 그러네요.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자, 또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부분은 사실 그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부분이고 사실 그 외의 부분은 특수본이 굉장히 잘했어요. 아하. 정말 특검 이전의 검찰도 네. 그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네. 그 결과를 갖고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네. 특수본 수사 자체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사실상 검찰이 다시 받는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기보단 네. 이미 수사는 굉장히 진전돼 있는 상황이고 아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저는 플러스의 요인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실상 여당, 지금의 어떤 현재 권력의 이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 권력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제대로 수사를 지금까지 못 해왔고, 네. 뭐 팔짱 수사해왔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수처라든지 아하. 검찰의 조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야권의 분위기를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여검사 한 사람이 SNS에 검찰 걱정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찰에 돌아오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젊은 여검사긴 하지만 네. 패기 있게 SNS에 그런 글을 올려서 막 네. 댓글도 주렁주렁 다닌 거 봤습니다. 네. 이대로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 단추는 뭐냐 검찰 내에서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그러시죠. 덧붙이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우려되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라고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대목인가요? 검찰이 현재 권력이 펄펄 살아있을 때 그럴 때는 권력 눈치 보기 하고 그러다가 권력이 뭔가 대통령이 직위가 흔들거릴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사하고 다시 또 차기 권력이 야권으로 갈 것 같으면 또 더 열심히 수사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 눈치 보기 하면서 또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눈치 봤다 안 봤다 네. 자기 조직 보호하고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어떻게 네. 하면 우리 검찰이 다른 데 공격받지 않고 네. 기소독점권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검찰이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검찰이 달라질 모습 보여줄 거면 확실하게 보여주든가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네.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볼까요? 백 변호사님 말씀하고 최 변호사님 말씀 마저 듣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번 검찰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다만 아쉬운 건 특검에 수사하는 것을 이제 검찰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이후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사가 좀 중단된다는 아쉬움 분명 있죠. 뭐 지금 계속 수사를 해왔던 특검과 이 수사 기록을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검찰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 우병우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했습니다. 제가 봐도. 하지만 그 이후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에 특수본에서 했던 그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여러 가지 최순실 관련된 수사들은 사실 제가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뚝심 있게 잘 밀어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이게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검찰이 열심히 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다시 넘어오는 검찰의 수사도 기대해 볼 만하나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공백 그리고 또 대선 기간에 과연 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네. 이번 검찰은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이런 것 이른바 특수사라고 하죠. 특수사는 결국은 핵심은 수사의 의지입니다. 아하. 아시다시피 그 김순환 검찰총장이 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후에 굉장히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박영수 특검이 최초로 이 3만 쪽 분량의 수사를 기록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은 100점 수사 위에 이와 같은 특검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100점 수사 위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또 지금 얻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록을 파악하는데 일단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거인의 어깨 위에 검찰이 새로 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가 있겠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특수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팀을 만드느냐 했는데 다시 이영렬 팀을 재소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검찰의 파견 인력이 8명이면 다시 돌아와서 이 특별수사본부에 그대로 해서 수사의 연속성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된다. 이 점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적 토대는 됐다. 결국 수사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거실지도 궁금해 보입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최종 진술서를 보냈죠. 그런데 언론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여기에 단어가 몇 개 쓰였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후 진술에 총 1,822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데 그중에요. 약속이라는 단어는 몇 차례 등장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언론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1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검 관련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혹시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네. 뭐 약속이라는 단어가 최종 진술서에는 13차례 등장했습니다만 특검 관련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아하, 네. 이게 정말 약속이라는 게 뭘까? 네.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을까? 아하.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와 약속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배신을 싫어했고 네. 또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지금 나왔던 이 유승민 의원을 이제 배척하기도 했고 네네. 그걸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약속을 이제 중요하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지난번 1차 대국민 담화, 2차 대국민 담화,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또 네. 검찰과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이야기를 아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대 TV와의 또 인터뷰에서 거듭 약속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특검 조사는 받으실 거다. 네.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28일까지 저는 어제까지도 대통령이 오늘 또 받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이제 산산이 무너졌는데 네. 결국 보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약속과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외국의 대통령이나 외국의 지도자들은 네. 국민과의 거짓말,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집권자가 국민과 어떤 약속을 하는지 네. 또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거가 자체가 어떤 지도자의 신뢰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엮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검찰에 나와서 내가 왜 엮였는지 네. 그리고 그 엮인 데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엮였다는 말만 하셨지 왜 네. 엮였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모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간에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왜 이 억울한 사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 네. 그런 요구는 저는 똑같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이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과 약속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네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굳이 뭐 영상도 찍고 녹음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녹화 안 하고 녹음 안 하면 조사 안 받는 게 낫죠. 그거 뭐하러 하나요? 왜요? 그거는 대면 조사가 아니라 그냥 담화죠. 아니, 만에 하나 대면 조사를 하면서 영상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혹여 특검이 너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특검 입장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존해 놓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입증을? 그리고 나중에 네. 특검도 그거와 관련해서 대면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수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에 따라 진행을 했더니 갑자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거면 영상 녹화하고 녹음은 필수예요. 네. 거기다가 네. 특검이 하나 더 양보했던 건 원래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해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걸 청와대 측에서 또 악용한 측면이 있어요. 참고인은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거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이니까 거부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조사를 받을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를 대고 거부를 하셨다는 그 느낌에서 그냥 대면 조사는 안 받으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거는 법입니다. 법률 문제를 비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서로 얘기를 했을 때에 조사받을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피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제 영상 녹화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했고 사실 아직까지 이 수사를 마치면서 이제 인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은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녹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인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특검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법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법에 따른 것에 대해서 그거를 왜 문제 삼느냐 한다고 하면은 그럼 왜 이 법 절차를 왜 합니까? 그냥 법 절차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법에 따랐다라고 하기에 발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아까 얘기했는 대로 신뢰의 리더십, 원칙의 리더십이라고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지고는 네. 굉장히 유감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이게 네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려고 했다가 청와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인에 준해서 한다고 한 거죠. 완전한 참고인 신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고인에 준해서 신문을 하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그럼 청와대에서 최소한의 장소나 이런 거 다 양보했으니 녹음과 녹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참고인이었으면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지 참고인은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최대한 양보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 작은 거 하나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인 걸 포함하더라도 청와대 쪽에 책임이 크다고 봐야 이 되지 부분과 관련해 않을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 녹음 변호사님 이렇게 네네. 할게요. 일단은 김성환 평론가님이 발언을 신청하셨기 네, 오케이. 때문에 듣고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듣고 우리 이 실장님 듣는 걸로 순서를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시죠. 아니, 네. 법률적인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제 얘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좀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금 약속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네. 약속을 어긴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애초에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 받겠다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많은 패널들한테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다 안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에 담겨 있는 행간을 보니까 이게 박 대통령은 대면 조사 받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박 대통령 앞서 이제 영상이 쭉 나오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저도 사전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임하다고 하는 표현이 뭔가. 여기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지난 1월 1일 날도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고요. 1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도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습니다. 정규제 TV였던가요? 네, 정규제 TV하고 할 때요. 네. 왜 박 대통령은 다른 표현 다 납두고 왜 이렇게 임하다는 표현만 굳이 고집해가지고 썼을까? 아하.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사전 찾아봤어요. 네. 그냥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는 뜻이에요. 임하다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면 조사 받겠습니다. 네. 검찰 청와대로 어느 장소든 간에 네. 같이 만나서 본인의 얘기를 네.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네.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아하. 그때 이미 네. 많은 패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박 대통령은 약속을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아까 백 변호사님이 녹음 녹화 안 하면은 어떻게 나중에 이 내용을 확인하겠냐 했는데 그 또한 굉장히 비법률가적 얘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참고인 조사 다 녹음 녹화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서를 다 씁니다. 결국 나중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조서를 다 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 일반적인 경우는 지장까지 찍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를 나중에 그거를 조서가 있는데 조서를 놔두고 나중에 뒤집는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나가서 본인이 정말 정당하다고 하면은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네. 적어도 법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음 녹화 안 한다고 해서 조사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다는 그건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장님, 네. 예, 지금 녹음 녹화가 마치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법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마치 이번에 그 대면 조사의 가장 큰 어떤 핵심 사항처럼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전 좀 다르게 봐요. 네. 이거는 어차피 특검 입장에서 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본다면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녹음 녹화를 요구해서 이것이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카드, 뭔가 이 특검이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갖고 있네. 네. 내가 나가서 이건 해명해야 돼. 네. 나는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엇인가가 조사되고 네. 그것이 감지됐을 때 네. 이건 내가 나가서 저기 대면 조사를 받아서 얘네들이 뭘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돼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특검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까지 저는 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특검이 나 유사 종교 많이 수사해봤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최태민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내가 수사를 하겠다. 왜 최태민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어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후보 시절부터 그 이전에 의원 시절부터 온갖 질문이 다 들어와도 네. 유하게 대답을 했다가 최태민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영린 가장 박 대통령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부터 내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왜 박 대통령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 2차에 걸쳐서 사과를 했을 때 일부 보수 쪽에서는 왜 사과를 했어요? 그게 덫이되잖아요.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JTBC의 태블릿이 무엇이 더 있는지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설 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뭐 사실 녹화 때문이다, 녹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은 박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네.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다. 못했다. 그게 저는 결론인 것 같아요. 이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안 드리면 서운하실 테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이제 그런 법적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누구한테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저렇게 질문을 받아보고 추궁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준비된 이야기 아니면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시죠. 지난 정비조 TV 인터뷰도 보셨지만은 네. 사실은 그때 핵심적인 주제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자들이 추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질문에 있어서.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은 특검이나 헌재나 네. 와서 지금 헌재도 안 올라오시는 결정적 이유가 결국은 거기 가면 질문 받을 것 때문에 못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나 국회적 소추인단들이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그런 좋은 뜻에서 기업들이 한다고 했는데 근데 다 녹취록이나 다 증거를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다 이사도 임명하시고 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통령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든지 이 네. 증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러겠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물론 신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게 좀 비법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완전한 참고인 신분이라면 영상 녹음 녹화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신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언가 특검이 계속 강압 수사한다. 뭐 지금 뭐 태극기 집회 가봐도 특검 뭐 박용수 특검 불태우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대면 조사 이후에 물론 아무리 다 이 간이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네. 신분도 일단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참고인이라 참고인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의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하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영상 녹음 녹화한 거를 네.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봉인하겠다고 했어요. 봉인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이 진위 여부가 문제될 때 그럼 이걸로 확인하자였는데 그거조차 거부했다면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 녹음 녹화한 거를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봉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진실공방이 있으면 이걸로 확인하자. 확인할 거리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완벽한 뭐 법률적인 문제로 간다면 최재형 변호사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 네. 애시당초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최 변호사님께 마지막 이 재반론 드리기.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최 변호사님 마지막 이 재반론 기회 드리고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길게 말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의 이 눈높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도 대면 조사하고 헌재에도 나와서 얘기하기 정말 바랬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인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후 진술서 앞서 저희 제작진이 잘 정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저, 즉 대통령 자신을 칭하는 저라는 표현이 39차례, 그리고 대통령은 21차례, 국민은 20번, 최순실이 16번 나왔네요. 국가가 14번, 앞서 말씀드린 약속은 13번, 사익은 3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장님께 요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 최후 진술서를 보니까 유독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저는 바로 말씀이 저가 나오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터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였고 지하 3,300m의 갱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이 실장님, 네. 최후 진술서에 옛날 얘기를 많이 담은 그 배경 이유가 뭘까요? 최후 진술서에는 사실 많은 소회를 담을 수가 있죠. 법리적인 어떤 다툼은 어차피 변호사들이 해주는 것이고, 네네. 변호사들이 다 이제 변론이라든지 혹은 네네. 뭐 서면 변론 다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어떤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네. 그야말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임하는 네.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네. 굉장히 법리적인 어떤 시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한 부분 또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조목조목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최순실 13번이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굳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13번이나 16번. 네. 죄송합니다. 16번이나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심이 최순실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어떤 관계였느냐. 네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네네. 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관계. 네.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픔을 겪었다. 등을 네.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가족들도 사실은 뭐 한 사람은 마약과 관련해서 네. 또 이렇게 그 추문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미국 시집 갔다가 또 이혼하고 미국도 갔다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사람이 필요했고 소소한 도움을 받았다. 네. 근데 문제는 그는 사익을 추구했다. 네. 근데 나는 모른다. 아하. 이 대목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내가 천막 당사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또 광부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네. 내가 공익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익적 삶을 추구한 최순실이 있고 공익적 삶을 추구한 내가 있는데 네. 최순실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은 소소하게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 관계였다. 아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하게 지으면서 네. 공익 대 사익. 나는 공익적인 삶, 최순실은 나는 몰랐는데 사익적인 삶 추구. 네.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네.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가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 얘기를 최종 진술서에 많이 담았다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분석 해석을 하십니까? 또 감성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뭐 어찌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과거적 어떤 일도 생각이 날 거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여기다 담으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탄핵에 반대하는 측이 박 대통령의 최종 의견서를 보고 네. 박 대통령에 대한 뭐 애정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종의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리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살펴보면은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정리로 요약할 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여기에서도 역시나 박 대통령이 이전에 담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저라고 표현했죠.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이렇게 나와요. 저는 무엇보다도 민생 현장에 뭐 많이 들렀다 이러면서 네. 나오는 표현 중에 노숙자 쉼터, 결식하던 공복방,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갱도까지 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고 네. 중소기업인들과 시장 상인들도 세심하게 챙겼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쭉 이게 나와 있는 얘기가 본인이 챙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듣고 무엇을 했다. 그 무엇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이런 거 살뜰히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 참겠다고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그 박 대통령이 자괴감 발언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역시 박 대통령은 혼자 어떤 홀로 존재하는 여왕처럼 생각하는 것 같구나. 네.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네. 그때도 느꼈던 것처럼 네.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에서 그동안에 왜 소통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도 좀 씁쓸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나머지 세 분도 이 얘기 하고 싶은 분위기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야사당이 이 4개 당이 모여서 특검의 연장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게 됐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 자신이 품이 없는 걸 그렇게 했고 자, 다시 하고 싶어요?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참으세요. 박범계 의원. 반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참으세요. 위원장님. 네, 참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갔다 반말이야? 말하니. 자,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김 의원님도 반말하셨잖아요. 저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제 법사위 상황이었는데 백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저렇게 고성이 오간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세월호 선체조사법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권성동 위원장이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여당 간사가 이제 김진태 의원이고 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제 법안이 법사위에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 직권상정은 안 된다라고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조금 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 하나로 특검 연장 법안은 법사위는 절대로 통과 못하겠구나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과정에서 뭐 좀 이렇게 반말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김진태 의원 얘기는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자주 보시지 나왔는데. 않았나요? 그렇죠. 자주 보는 사이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감정 싸움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이 설전으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간사인데요. 김진태 간사의 조건을 수용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김진태 간사는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 반면 김진태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감사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이 됐다.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를 법사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세월호 선체조사법을 막았다. 세월호 특조위 끝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또 선체조사를 하냐. 법무부에는 특검이 끝났으니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도록 주문했고 대법원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속히 지명하도록 촉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김진태 의원이 지금 법사위 이 여당 간사로 있는 한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통과가 난망이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법사위는요 대부분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변호사분들이나 누구분들에게 싸우는 걸 보면 대부분 딱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반말하는 거하고 나이하고 너 나이 얼마야? 왜 반말해? 지금 보면 이 싸움의 주제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공식 회의거든요. 그러면 그럼 뭐 김진태는 뭐 이 법이 어떻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왜 반말이냐는 거 가지고 지금 언제 봤냐? 너 나이 얼마야? 뭐 이런 거 싸우는데 정말 우리 국회 수준을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정말 법사위가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안들이 마지막 통과되는 어떤 면에서 이제 상임위의 상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정말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법사위가 그래서 만장일치제입니다. 어떤 야당의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체 어떤 법안 자체가 잘 상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중요한데 저렇게 지금 법사위가 맨날 반말 그 나이 갖고 싸우니까 무슨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아하. 내일 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요. 네. 사실 내일 국회도 거의 법안이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보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지금 태극기 아이콘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이 모든 제출한 법안 자체는 다 이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지금 싸운 이유도 보면 결국 김진태 의원이 요구한 대로 다들 들어줬는데 또 요구하고 해서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감정 싸움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뭐 정적 쟁점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들 이런 법률들까지도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렇게 국민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면서 저렇게 반말 가지고 싸움을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물론 쟁점 법안들의 여야의 어떤 입장이 다르니까 다툼이 있다 하지만 네. 나머지 법률이라도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나갑니다. 그동안 이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 이게 뭐 좋은 발언이냐 나쁜 발언이냐 이거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고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한번 읽어드리고 여쭤볼게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종북 좌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 세월호 7시간은 인류 최악의 악질 선동.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니 각하되면 그만이다. 내가 특검 기간 연장법을 법사위에서 막고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촛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다.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겠는가. 헌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각하하면 되는 것이다. 특검 관련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다. 정유라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5명이나 구속하나? 특검이 야당 단독 추천으로 편파적일 것은 예상했지만 아주 기대 이상으로 편파적이었다. 그래서 그럴까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의 모금액 3억 1,844만 원. 강원 도내 8명 의원 중에는 김진태 의원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사실 후원금 1등부터 10등까지 쭉 했더니만 대부분 그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독보적으로 그 여당에서 거의 뭐 그 상위 랭크 된 것이 그 네. 김진태 의원 처음인 유일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뭡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 의원이 아니고 본인을 지지하는 것에 그 지지층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지원 후원금을 받아내는 이 구조가 사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구조를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망나니가 이런 망나니가 없다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적합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물론 이제 보면은 아마 오늘도 지금 그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와서 태극기를 그 코트 삼아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태극기 집회는 5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와 같은 것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얘기하는 것은 뭐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기본적인 말의 품격, 이분이 네. 그냥 그 보통 분이 아니고 네. 검사장까지 했던 법조인 네.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말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점에 비추어 가지고는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아하.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네네. 없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정해야겠네요. 제가 잠시만요. 정정해야겠네요. 태극기 집회는 2시고 또 이게 잘못 알려드리면 또 항의 올 테니까. 태극기 집회는 2시고 촛불 집회는 5시에 지금 집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3.1절 98돌 맞아서 지금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야, 얘기하려고 그런가요? 했는데 김정은 요즘 평론가님. 법조인들이 더 언행이 네. 더 막말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누가 법조인인지 아니면 누가 비법조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네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종의 목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사실 새 정부 출범한다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김진태 의원처럼 완전히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간 의원이 계속 만약에
뭔가 법안을 통과하고 뭔가를 이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네. 국회가 풀리기가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실장님,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얘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총선에 김진태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이잖아요. 뭐 불출마 선언 안 했으니까. 아마 그때 총선에 제일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김진태 의원이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의 지금 이렇게 쭉 행적을 보면 네네.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초기에 나왔을 때 뭐 김진태 의원만 그렇지 않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런 의원들이 사실상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이제 탄핵 소추가 된 이후부터일 거로 네. 짐작이 되고 또 광화문의 태극기 물결이 네.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또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태극기 물결이 박 대통령의 표현처럼 2배 이상, 뭐 네. 촛불의 2배 이상, 몇 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뒤덮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김진태 의원의 좀 표정을 보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고무돼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 보면 연단에 올라가 보면 네. 정말 뭐 울먹이는 목소리.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면서 네. SNS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네. 이런 것을 보면 아니 국회의원의 가장 큰 꿈이 뭐겠습니까? 3선 되고 4선 되고 또 네. 뭐 당대표 되고 또 최후의 권력까지 가장 큰 권력까지 이렇게 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은 어찌됐든 내가 최소한 이 총선이 아니라 그 다음의 꿈까지도 가질 수 있겠구나. 아니 그게 원래 그래요. 연단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저 태극기가 전부 다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고무돼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번에 바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내친 생각보다 없이 내친 김에 바로 가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주목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접 창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겸사겸사 갔는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당원 연수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홍준표 지사가 서울 가서 뵙겠다. 지금 이 발언이 나온 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께 네. 여쭤볼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대선 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이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하.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이 당원권 정지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걸 지금 풀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막 홀홀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발목에 족쇄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이번에 또 만나서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아마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하.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언론에서 더 많이 보도해 줍니다. 보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이 홍준표 지사가 뭔가 말을 툭 던지면은 야권이 부글부글하고 반발할 수 있는 말만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수층을 자꾸 자극하고 네. 야권에서 반발하도록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아하.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 당에서 훨훨 나을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는 어느 시점이 되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 네. 어떤 직후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홍준표 지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거의 90도로 저렇게 두 손으로 잡고 악수를 하는데 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해서 당의 활력의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 측에서도 감히 서서히 무르익듯이 이심전심 속에 당원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백 변호사님, 네. 홍 지사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 말 속에. 왜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어쨌건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뭐 지금 뭐 대선 주자가 차고 넘친다, 뭐 구룡, 심룡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에 수렴하는 후보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선은 뭐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분들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막말이든 뭐든 간에 벌써 지금 대선 후보 그 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황교안 대행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합도 2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선자 지지율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도 뭐 저희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고, 홍준표 지사도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느긋한 상황에서 더 급한 건 자유한국당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고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된 거 지금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대선 주자로 나갔을 때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 분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해서 나가는 게 과연 옳으냐. 그에 관한 논쟁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긋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러브콜을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만 이게 그 한국당의 당정은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 측에서도 지금 계속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당은 지금 이혼하기 위한 별거 할 뿐인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는데 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친박 쪽에 대한 러브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도 않은데 내가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하면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느긋함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정정 참 이게 정정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그 찾아가서 만난 건 아니고요. 그 임명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 부산 영남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굳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를 와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배석시켰다. 이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모니터 많이 했죠. 바로 또 이제 정정 맞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찾아가지 않았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이유가 반성 투어라고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쓴 약입니다, 사실은. 어떤 쓴 약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홍준표 지사는 사탕입니다. 달콤하죠. 달콤하지만 몸을 나쁘게 하죠.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지지하는 분들 있지만 더 이상 넓혀질 수는 없고, 또 지금 현재 고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그래도 형사소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황교안 대행과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지지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걸 뺏어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가 있는 표를 지금 당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제로섬이면 두 사람을 합하면 제로섬인 게임인데,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를 대권 후보로 영입을 해서 과연 그럼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보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처음 지금 발언 자체가 보면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의 어떤 함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할 게 있겠지만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새 출발을 하는지,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럼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볼 때는 달콤한 사탕은 달지만 그러나 또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실장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그리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속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에게 쓴소리 많이 날렸는데 읽어드릴게요. 2011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쇄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쇄신의 대상 중 한 사람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2010년 PBC 평방송 라디오에서는요, 홍 최고위원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던 사람이 이제는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윤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굉장히 올곧게 그 직을 또 수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쓴소리는 도맡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한테 아마도 전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한나라당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아하. 박근혜 당대표에 대해서 네. 얘기해달라. 또 홍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네. 아마 임명진 위원장처럼 그렇게 독설과 정말 비판. 근데 네. 이제 독설이라기보단 정말 자기가 몸담았었으니까 애정어린 어떤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상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직면합니다. 네. 특히나 4.13 총선 당시에 진박 마케팅 하던 시절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뺄셈의 정치를 했을 때도 임명진 전 위원장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친박이라든지 이 네.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네. 있다. 그 당시와 얼만큼 지금 변해 있느냐. 아하. 이런 어떤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정말로 이 짬뽕이다. 완전히 이 섞어지게다. 네. 완전히 다 섞여 있다. 그 속에는 사실 반기문 총장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네. 반기문 총장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네. 의원들도 있고 또 진짜 친박도 있고 네. 또 그 안에는 사실은 네. 뭐 비박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어떤 층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탈당과 분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화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또 시각도 있죠. 이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러시죠. 홍준표 지사는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거친 말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 보였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변한 거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비판하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데 다시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쇄신한다 그랬는데 쇄신 지금 한 거 별로 없이 다시 뒤집고 결국 대선에서 당을 어떻게 구할까. 네. 일종의 공명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백 변호사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저 대상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지사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설의 아이콘이라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쨌건 대권까지 도전하실 분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꿈꾸는 분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쨌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과거가 있는 분에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뭐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물론 아무리 보수층을 집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존경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얘기의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 정치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이런 비판이 일리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전 단계로 이런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논평할 좀 그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위원님, 네. 그 홍준표 지사의 저 발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맞는 말 했네, 시원한 말 했네라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였습니다. 아하. 지금 결국 이제 홍 트럼프 또 뭐 홍테르트, 뭐 두테르테 대통령을 해서 결국 뭐냐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하는 전술에서 철저히 이제 지금 1등과 2등을 자극시키는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1등과 2등이 어쨌든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 반응을 보이면 결국 그 전략은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홍준표 지사는 어떻게 하면 지금 경남에서 서울로 올라갈까?
그 갈 수 있는 방법, 열차, 그는 바로 저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서울로 가서 뵙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자신의 존재감들을 이제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달리 지금 저런 발언 하나 던짐으로 해서 중앙 정치권에 지금 완전한 판문을 일으키고 있고 네. 또 야당으로서 극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네. 있죠. 사실 야당이 말려들기를 좀 소시 본인이 바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지지층 결국 이제 지금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선생의 저런 발언은 굉장히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고 대선을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네.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예상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CG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요. 인두껍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노이즈 마케팅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지 호소하기 전에 인격부터 다시 수양하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 실장님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인두껍이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아하. 그 박경리 오늘 사전 많이 등장하네요. 박경리 네. 저도 그 해서 박경리 그 토지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하. 사람이지만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정치인으로서 이분 또한 법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것이 계산되고 어떻게 보면 의도된 발언 같은데요. 아하. 아까 지금 박경미 그 민주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법적 대응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금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만 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어떻게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친노에 다시 한번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불러 일으키자 하는 그런 상당한 끄집어내겠다. 그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네. 너네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가 상당히 깔려 있는 것으로 오히려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전략이구나.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 근데 홍준표 지사의 저런 전략은 사실 일정 정도 먹히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수위를 넘으면 바로 또 부메랑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별명이 럭비공이에요. 아하. 럭비공은 하늘로 날아갈 때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갈까요? 어떤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없어져요. 네. 이 럭비공이 떨어지면 이쪽 편도 그거 잡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없어지니까 우리 쪽에도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군 쪽에도. 네네. 그래서 이 럭비공도 사실은 이제 계속 하늘만 있어야 되는데 하늘만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니요, 홍준표 지사 옛날 별명이 홍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홍반장이었다 이제 홍트럼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태 중에 하나다.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네거티브 공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홍 지사의 발언 중에서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법조인이잖아요, 이분도. 뇌물 먹었다고 하는 걸 확정했나요? 법원에서? 아니죠.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상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형 확정 안 됐다고 본인은 지금 무죄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홍 지사도 형이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동일해놓고 똑같이 본인하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텐데 네. 이걸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판단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은 논평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표정 보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지금 세 분 말씀하셨던 홍준표 지사의 전략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쨌건 지지층들 결집시키고 야권 자극시켜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것. 근데 그 방법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런 효과가 있더라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네.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 언론들이 물어볼 때마다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안개화법은 황교안 대행을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 한번 볼까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리얼미터 조사 지지율 볼게요.
문 전 대표가 일단은 33.5%로 지금 몇 주째 1위다. 이건 지금 세는 건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 기간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대행,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지사는 3.6%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5%로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지사님 지지율이 3% 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지사가 그 정도 가지고 그게 지지율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광적인 지지계층만 대답하는 여론조사다.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게 나온 거는 신뢰가 없고 좀 많이 나오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니까 결국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저기 보시면 이제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지금 10%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저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하시면서 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 지역의 방송들에 좀 나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메시지죠. 지난번에 양박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뭐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지만 양아치 친박이라는 말을 네. 제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지사 말입니다. 홍지사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도 치고 있고 이쪽도 치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수층 갈 길 있는 보수층들을 나 쪽으로 끌어당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지금은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좀 센 발언들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또 중앙무대에 진출하면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중도적인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결국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점잖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을 많이 연구를 했고 네. 또 두테르테 모델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전략 전술화 해서 지금 한 단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이 실장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네. 자, 홍 지사의 이 전략은 아주 사실 되게 전략적이에요. 정말 그 발언이. 자, 친박을 비판하면서도 또는 이쪽 노무현 대통령을 적시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영남 정권이 10년 동안 영남 정권이었어요. 근데 최초로 영남 정권이 지금 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남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이 연합 정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영남 정권이란 건. 그런데 이번에 신공항 문제든 이런 어떤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어쨌든 양쪽에 굉장히 앙금이 깊어졌고 네. 또 그러니까 이쪽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권 대선 후보들이 네. 강력한 후보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다 이 부산 경남 출신이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박원순 시장도 있었는데 박 시장은 빠졌죠. 네. 그럼으로써 최초로 영남 정권이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영남이 분열되고 있다. TK와 PK로. 네. 그런데 홍 지사는 지금 PK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목은 뭐냐면 PK를 의식하는 대목이에요. PK만 잡으면 다시 영남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친박, 양박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건 다시 PK를 묶는 자기가 PK를 묶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이 PK와 TK를 묶으면 이번에 다시 영남으로서 뭔가 이 대권 후보를 노릴 수 있다. 이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생각이요. 황교안 권한대행 나와봐.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보수의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선택의 기로에 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한 자락 깔아놓고 있는 건데요. 양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친박 정권의 어떤 실패 그리고 그거의 공동 운명체인 황교안 권한대행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야권을 자극하는 것은 어차피 야권표가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홍 지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그 안희정 지사 거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보수표를 이렇게 다 세보면요. 황교안 권한대행 한 10, 그리고 홍준표 지사 한 3, 4, 그리고 다른 보수 후보 표들 다 합치면 20 정도 나온다 가정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적인 지지계층만 대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보수층, 샤이 보수층이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네. 해볼 만한 게임이다. 네. 내가 어찌됐든 발톱 세우고 환경한 권한대행만 넘어뜨리면 내가 보수 후보만 네.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으로 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지사가 전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야당에서는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장시간 홍준표 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의 4개 당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표들이 얼굴을 서로 붉혔답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을 거부한 것도 아마 촉발됐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대표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하신 분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면키가 어려울 것이다.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사당이 서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탄핵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신임에 충실한 그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진작에 총리를 바꿨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되고 이거 연장 법안도 안 되고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작에 그때 선 총리 후탄핵으로 갔으면 애시당초 이런 문제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그 총리 그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랬다가 어느덧 갑자기 부활을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건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였던 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문제되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특검 30일 연장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으로 뭐 연장을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갔으면 되는데 네. 당신들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제 네. 박지원 이제 좀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거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 선 총리 후탄핵이면 후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총리를 받는 건 탄핵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또 청와대가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남 탓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건 야권도 지금 명확하게 뭉쳐서 이 앞으로 이제 특검에 넘어와서 이제 검찰 넘으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지에 대한 네. 철저한 감시 감독 그리고 특검이 지금 이제 공소유지를 할 때 특검에게 해줘야 될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좀 건설적인 논의로 이제 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 변호사님께는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안 전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안시성을 가진 후보가 지금 2명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론이다. 선 총리 교체를 거절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앞서 보셨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선 총리 후 탄핵을 문재인 전 대표가 거부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다. 그래서 앞서 추미애 대표가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한다고 거론한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결과론 때문에 이렇게 양 당이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거, 일련의 사태, 결과를 놓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촛불 민심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둘 다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여당하고 싸워도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킬까 말까 하는데 아하. 지금 적정 분열이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떤 흐름에 네. 야권 공조가 살짝 부분 흐트러진다는 점에서 야권으로서는 뼈아플 수가 있는데요. 네. 양측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의 상대방은 문재인 전 대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정확하게 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때 우리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야권 총리가 지금 이거 이 특검 연장하자고 당연히 됐을 것인데라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총리란 것은 사실은 총리를 한다라고 한다. 야권이 총리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탄핵으로 가지 않는가는 것 전제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나를 탓하냐라고 해서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팩트로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이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네. 남 탓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전열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야권 공조가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더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께 요거 읽어드리고 한번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 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었다. 그 논의에 야당이 들어섰다면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탄핵이 됐더라도 더 늦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섰습니다. 당시 야당이 총리 교체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국민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좀 기억을 참 되돌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당시 어떤 상황인가. 그러시죠. 네네. 성천리 후탄핵만 갖고 본다면 사실은 뭐 그 공방이 결과론적으로 뭐 그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면 조사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특검에. 네네, 그랬죠. 근데 검찰도 대면 조사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하. 근데 검찰 대면 조사가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망가졌죠? 추미애 당대표 때문입니다. 왜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네. 자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네네. 뭐냐면 검찰이 대면 조사를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미애 대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기자회견으로 독대하겠다. 대통령과 내가 독대를 하겠다. 기억나네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에서 대면 조사 수요일 날 못해요. 우리 저 야당 대표랑 독대해야 돼요. 밀어주세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요일 날 그러면 이거 다 상황 끝난 다음에 금요일 날 하자. 수정 제안을 해요. 네. 그런데 독대 어떻게 됐죠? 무산됐어요. 네. 근데 독대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검찰 대면 조사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야권 공조도 망가뜨렸어요.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 3당 대표들이 정의당 대표랑 박지원 대표랑 다 해서 네. 이걸 이렇게 하자 계속 회의 전 주말에도 했거든요. 네. 추미애 대표가 혼자서 독대한다는 바람에 다 망가졌어요. 아하.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소프트 랜딩할 기회가 많았어요. 이것을 꼭 탄핵이 아니라 탄핵이 중요한 건 뭡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네.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하. 있었는데 네. 그거 망가뜨린 게 사실 다 야당들이 공조 제대로 못한 탓이죠. 아하,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다 야당 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까?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네. 지금 원래 논란이 됐던 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왜냐 김병준 총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좀 넓히고 나니까 다 거기서 다 같이 책임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국가대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열심히 이제 단독 찬스를 가지고 막 네. 골대앞까지 갔다가 똥볼 네. 빡 차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네. 차고 난 다음에 왜 찬 사람 막 제대로 못 넣냐 이렇게 욕하는데 알고 봤더니 패스 잘못한 사람 탓도 있거든요. 아하, 네. 야권이 지금 네. 이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면피형으로 자꾸 이렇게 아하. 공박 주고받으면 네. 서로 간에 다 지금 손해보는 아하.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 한 25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정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에 결국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 다 너네들 책임지고 그래서 탄핵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에서 사실 총리를 받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결국 그게 저는 현실화됐다 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아무도 결정 못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책임 네. 공방 자체가 저는 참 부질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3.1절 정신을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